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혀 다른 세상을 꿈꾸는 2013 꼴통경제 진행자 한국진보연대 정책부장 한선범입니다. 우리사회연구소 연구원 백남주입니다. 예, 꼴통경제 2013년 20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먼저 최근 진행되고 있는 이 개성공단 정상화 협상과 관련된 사항을 좀 살펴보고요. 다음으로 이 유럽 경제 상황, 긴축 문제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성공단 정상화 협상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장님, 개성공단 정상화 협상이 계속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4차례 회담을 했고 22일 날 5차 회담을 앞두고 있는데요. 1차 회담에서 남북은 이 설비 보수와 이 원자재 완제품 반출 그리고 일부 설비 반출까지 합의를 했는데 2차 회담부터는 합의가 안 되면서 이 합의문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 아직 공단이 재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합의가 안 되는 내용은 어떤 것들인가요? 네, 주로 우리 정부가 제기한 요구들이 합의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핵심적으로 이 공단 가동 중단에 대한 책임 문제, 그러니까 이제 일방적으로 공단을 중단했으니까 사과하라 이런 거죠. 그다음에 그 문제와 재발 방지 요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개성공단의 국제화 문제 이렇게 핵심적으로 두 가지라고 보여집니다. 네, 사과와 재발 방지 요구 그리고 이 국제화 문제라는 건데요. 하나씩 살펴보죠. 일단 북한이 노동자들을 철수시키면서 공단 가동이 중단됐으니까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건 좀 당연한 일인 것처럼 보이긴 한데요. 이걸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북한 입장에서는 이 남쪽이 자신들을 자극했기 때문에 이 공단 가동이 중단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4월 12일 7회차 방송에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당시 3월 초부터 한미연합 을지 포커스 렌즈 훈련과 독수리 훈련이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 이제 북한이 보통 하던 일반적인 대응을 뛰어넘은 전면적 대응, 그러니까 실전 매뉴얼에 따른 대응을 하면서 인장이 고조가 됐었는데요. 이 북한 쪽에서 그렇게 한 건 이 남쪽과 미국의 군사훈련이 이제 그저 맨날 얘기하는 뭐 일상적 방어훈련 이런 게 아니라는 거를 좀 드러내는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참고 있어서 가만히 있어서 그렇지 매뉴얼대로 대응하면 긴장이 높아지는 게 어느 정도 높아지는지 한번 보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반면에 이제 미국과 남쪽은 이런 북한의 의도를 이렇게 마치 이제 갑작스럽게 도발을 한 양, 또 저거는 쇼에 불과하다, 저러다 말겠지 이러면서 이제 무시를 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견해 근거를 댄 게 이 전쟁 위기를 운운하면서도 정작 돈 벌어들이는 개성공단은 폐쇄하지 않는다 이런 거였죠. 당시에 이제 정부나 언론이 이런 식으로 보도를 막 쏟아내면서 좀 북한을 자극한 측면이 있다 이런 것이죠. 또 하나는 이 국회 청문회에서 한 이 김관진 국방장관의 지적이었습니다. 김 국방장관은 이 청문회에서 개성공단에서 대규모 인질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이 한미 합동으로 구출 작전을 펴겠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 북한이 개성공단 남쪽 노동자들을 뭐 인질로 잡고 있지도 않았고 그런 상황인데 이 인질을 운운하면서 이제 전면전을 의미하는 이 구출 작전 얘기를 했으니까 북한이 이제 열을 받은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또 뭐 그래? 그럼 어떻게 되나 보자. 뭐 이렇게 된 거죠. 이런 두 가지 문제를 이제 북한이 이 남쪽이 자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이유로 공단 가동이 중단된 거니까 이 공단 가동의 중단의 책임이 남쪽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논리대로라면 사과는 남쪽이 해야 되는 거고 재발 방지 대책도 남쪽이 마련해야 되는 이게 이제 북한의 입장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뭐, 보통 이제 싸움이 나게 된 원인이 있는 거니까 이걸 이제 살펴보고 합리적 협상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애들이 싸움이 나도 일단 정지를 시킨 다음에 왜 그래?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원인을 해결을 하고 화해시키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책임이 이 공단 가동 중단의 책임이 꼭 북쪽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전적으로 잘못한 거를 사과받고 재발 방지 대책을 합의하는 거는 솔직히 저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뭐 일단 이 사과와 재발 방지 문제는 그렇고요. 국제화 문제는 좀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개성공단 국제화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생뚱맞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처음 들어보는 말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예, 우리 정부가 얘기하는 뭐 국제화라는 거는 일단 뭐 우리나라는 뭐 다 그런데 뭐 일단 경제 자유구역 같은 것처럼 이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이제 공장을 짓는 걸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자본이 들어와야 북한이 함부로 공단을 철수시키거나 하지 못한다 뭐 이런 거죠. 네, 개성공단에 외국 기업이 들어와서 공장을 짓는다는 건 이 생각을 많이 안 해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이 국제화 요구는 좀 바람직하지도 않고 무리라고 보여집니다. 예, 지도를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답이 금방 나올 건데요. 지도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북한이 외국 기업을 유치하려면 어디다 공단을 조성하겠습니까? 중국이나 러시아 쪽이겠죠. 네. 그래서 실제 이제 신의주나 낮은 선봉이 특구로 지정이 돼 있고 거기에 이제 투자 유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반면에 개성공단은 북한 입장에서 이 최전방 군사 지역이고 외국 기업 입장에서는 너무 입지가 깊숙하죠. 네. 예, 그래서 입지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개성에다가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니 외국 기업 입장에서는 그냥 우리는 신의주나 낮은 선봉으로 가겠다 이렇게 입장을 정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이 개성에다 공단을 지은 게 이 공단이 이제 남북이 협력해서 이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이루자는 취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국제화라는 거는 이제 그 취지를 퇴색시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 더 예,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 우리 쪽에 개성공단 국제화 요구하는 게 좀 민망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실제 정부가 개성공단 활성화에 별로 관심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원래 개성공단이라는 게 이 공단 850만 평, 배후도시 1150만 평으로 총 2천만 평 규모로 계획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이 100만 평이고 2, 3단계 사업이 750만 평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2002년 12월 착공을 해서 2007년 10월 1단계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지난 6년간 2, 3단계를 아예 시작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3단계까지 완료가 되면 이제 개성공단은 입주기업 2천여 개, 인구 45만 명, 고용인구 25만 명, 연 생산액 150억 불, 그리고 개성관광 연 150만 명의 규모를 갖게 되는 걸로 이제 계획이 돼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공단이 시작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입주기업 수는 1단계 당시에 123개에 불과한 거고 고용인구는 5만 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0년간 공정률이 애초 계획의 10%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령 공단을 조성하는데 10년간 공정률이 10%다라는 거는 그 시행사가 망했거나 정부가 계획을 취소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실제 개성공단이 이제 지난 6년간 거의 방치 상태로 기존의 입주기업들만 겨우 유지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북한이 국제화를 말하기 전에 니들이나 잘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별로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요구가 가장 그러니까 국제화를 얘기하기 전에 개성공단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더 먼저 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고민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문제가 더 있는데요. 진짜 개성공단 국제화를 제대로 하려면 이 미국의 대북 제재가 해제가 돼야 됩니다. 이 미국의 대북 제재 때문에 이 개성공단에는 뭐 고성능 컴퓨터 반입도 잘 안 되고 생산품도 수출이 안 돼서 이 내수용으로만 생산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신발이나 시계, 의류 같은 이런 소비재 생산만 가능한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국제화를 하려면 우리 정부가 미국에게 대북 제재를 해제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미국이 남쪽하고 더 친하니까. 우리 정부가 뭐 그렇게 하면 저는 좋습니다. 저는 찬성을 하는데 과연 현 정부가 과연 그런 그 제안을 할 의지가 있느냐 이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네,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 국제화 요구는 좀 이 생뚱맞은 걸 넘어서 제안한 의도 자체를 좀 의심하게 만드는 주장인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과와 재발 방지 그리고 국제화 이 요구를 우리나라 정부가 계속 가져간다는 거는 뭐 무리한 요구를 해서 회담을 깨는 수법을 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정상화를 위한 회담을 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뭐 원자재와 완제품 설비를 빼내서 공단을 완전히 철수시키려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네.
예, 박근혜 정부는 이제 그런 입장이 과연 이 개성공단 입주 기업이나 평화를 바라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인지를 한번 숙고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이명박 정권이 금강산 관광을 중단한 데 이어서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권도 감히 못했던 개성공단까지 폐쇄시키려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전 정권과 차별화를 하긴 하는데 이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게 아니라 더 악화시키는 쪽으로 차별화를 그렇죠. 하려는 거. 예, 반대로 차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개성공단 정상화를 남북이 빨리 합의하고 다시 공단이 굴러가길 바라면서 이번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근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등의 전국이 혼란 양상을 보이면서 이 남유럽 국가들의 위기가 다시 부각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유럽 경제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남유럽 국가들을 포함한 유럽 국가들의 전국 혼란은 이 긴축을 둘러싸고 이 갈등이 표출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긴축 정책의 본질에 대해서 또 짚어봤으면 좋겠고요. 백남주 연구원, 우선 유럽연합의 어떤 경기 현황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좀 해주시죠. 네, 다들 아시겠지만 2008년 세계적 경제 위기가 발발한 이후에 각 국가들은 기준금리를 최저 수준으로 내리고 막대한 재정 지출로 경기 하락을 막아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조치들이 결국 재정 위기를 낳게 된 거죠. 이러한 이제 재정 위기를 가장 심각하게 겪고 있는 지역이 유럽 국가들이었고요. 유럽 국가들은 이러한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 재정 지출을 삭감하는 등의 긴축 정책을 써왔습니다. 이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기 극복의 최우선 과제로 이렇게 선택을 해왔던 것이죠. 유럽이 이러한 긴축 정책을 강조해온 이후에 한 이제 3년여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경기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긴축 정책을 쓰면 우선 이제 경기 침체 압력이 더욱 커지겠죠. 당연히 이제 쓰던 돈을 줄이는 거니까 이렇게 경기 침체 압력이 커지는 것은 당연한 일일 테고요. 이제 경기가 침체하니까 실업률도 높을 것이고요. 더 큰 문제는 이제 국가 재정, 국가 부채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겁니다. 긴축 정책을 쓰게 되면 당장에 지출하는 돈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경기가 더욱 침체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세금으로 이제 들어오는 돈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생각했던 것만큼 국가 재정도 좋아지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최근 나온 성장률이나 실업률 같은 좀 구체적 수치들을 좀 몇 가지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이 재정 적자를 살펴보면요. 이제 2012년 기준으로 해서 유로존이라고 하는 이제 유럽 내에 유로화를 공동화폐로 쓰는 나라들이죠. 이 유로존 국가들의 GDP 대비 재정 수지가 작년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3.7%를 기록을 했습니다. 3.7% 적자를 봤다는 거죠. 이 수치가 이제 2010년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6.2%였는데요. 이 적자폭이 축소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정 적자 억제 목표치를 3%로 이제 GDP 대비 3% 이상의 재정 적자를 보지 말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목표를 세워놓고 있는데요. 여전히 이 목표치에는 도달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이제 경제 성장의 타격을 감수하면서 긴축 정책을 썼는데 그 경제 성장을 감수한 것만큼을 대비해 봤을 때 그런 결과물로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성장률을 한번 살펴보면요. 유로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 위기가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2009년에는 마이너스 4.4% 성장을 합니다. 그 이후로 2010년, 2011년에는 좋은 성적은 아니지만 2%, 1.5%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2012년이 되면 다시 마이너스 0.6% 성장을 합니다. 다시 마이너스 성장세로 돌아선 거고요. 이후에 2013년 1분기에도 전기 대비 마이너스 0.3% 성장을 하면서 지금까지 마이너스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라별로는 독일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좀 심각한 상황인데요. 5월 기준으로 해서요. 유로존 실업률이 12.2%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상 최고치인데요. 공식 실업률이 이제 12%가 넘는다는 것이니까 엄청나게 높은 수치죠. 이제 청년 실업률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23.8%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명 중 1명꼴로 공식 실업자라는 것이고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자리까지 고려하면 거의 뭐 2명 중 1명꼴로 실업에 직면해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스페인 뭐 나라별로 좀 살펴보면요. 스페인의 경우가 26.9% 실업률이 26.9%를 기록을 하고 있고 포르투갈이 17.6%, 아일랜드가 13.6%,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3월 기준으로 해서 26.8%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실업률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요. 물론 청년 실업률은 더 심각합니다. 4월 기준으로 해서요. 프랑스 청년 실업률이 26.5%, 이탈리아가 40.5%, 스페인이 56.4%, 포르투갈이 42.5%, 아일랜드가 26.6%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의 뭐 취직할 수 있는 청년들이 없다고 봐도 무방할 거로 봐지고요. 독일 정도만 한 7.5%를 기록 중인데요. 이 역시 뭐 낮은 수치는 아니죠. 살인적인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제가 거의 나아지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오히려 긴축에서 부양으로 좀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긴축 정책을 썼는데 이 경기 침체가 더욱 심해지고 실업률이 크게 오르니까 긴축 정책을 고수하기가 어려워진 이런 상황입니다. 지난 5월 같은 경우에는요,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경기 부양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독일같이 이렇게 긴축 정책을 강조하던 나라들도 유화적인 이런 좀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5월 말에 6개 회원국에 대한 재정 적자 목표 달성 시한을 1, 2년 연장하는 것을 이제 골자로 하는 정책 공고안을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이것이 이제 6월 말에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승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강력한 긴축 정책에 대해서 이제 조금 여지를 주겠다라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뭐 재정 위기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양 쪽으로 방향을 조금 튼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물론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여전히 유럽 경기는 회복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황이군요. 뾰족한 탈출구가 있어 보이지도 않고요. 네. 다음으로 이 그리스 문제를 좀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최근에 이 그리스가 또 구제금융 지원을 두고 또 채권단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면서 좀 위기가 고조되지 않았습니까? 네, 보통 뭐 소위 트로이카라고 하죠. 뭐 트로이카라고 하면 EU, 그러니까 유럽연합, ECB, 유럽중앙은행, IMF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소위 트로이카가 그리스나 아일랜드, 포르투갈 같은 나라들의 구제금융을 지원을 하면서 이제 지원 조건으로 재정적자 감축과 구조조정 등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돈을 지원해주는 방식도요, 이제 한 번에 다 지원해주는 이런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 등의 목표를 정해놓고 특정 시기 그 목표를 달성을 해야지 이후 자금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을 해왔었던 거죠. 네, 부도가 나지 않을 만큼 주면서 철저하게 긴축과 구조조정을 강제하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리스 정부는 이제 채권단으로부터 2,40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받는 대가로 12,500명의 공공인력을 6월까지 이제 뭐 유동적 상태로 뭐 거의 뭐 정리해고 수순으로 분류해 놓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제 정해진 시간까지 이를 이행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채권단 내에서는 뭐 그리스에 대해서 추가 지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논란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스에 대한 위기감이 최근에 고조된 것입니다. 물론 이제 논란 끝에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 지원액 81억 유로 가운데 30억 유로만 일단 분할 집행하기로 이제 승인을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뭐 7월에 25억 유로를 제공받고 10월에 나머지 5억 유로를 추가로 이렇게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물론 이제 약속했던 이제 공공부분 구조조정은 9월까지 진행을 해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리스 정부는 이제 공공부문에서 7월 중에 4,200명, 9월 중에 8,300명에게 업무 대기 명령을 취할 방침입니다. 뭐 교사가 1,500명이고 학교 경비원이 2,200명, 경찰이 3,500명, 뭐 지방 행정직 공무원이 2,000명 이 정도가 이제 대상이 되는데요. 그거에 더해서 이제 올 연말까지 2,500명이 추가가 되어서 업무 대기자 전체 규모가 한 15,000명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이들 15,000명의 공무원이요, 1년 동안의 대기 기간 중에 임금의 70%를 받고 1년 동안 대기를 하게 되는데 공공부문에서 다른 일자리를 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해고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상당히 이제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이 이후에 크게 늘어날 것으로 봐지고요. 이 외에도 그리스 정부가 10억 유로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의료보험 시스템의 지출을 줄이기로 약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그리스 국민들 속에서 이 긴축의 고통이 굉장히 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 당연히 그렇겠죠. 따라서 이제 그리스 민중들은 긴축 반대를 내걸고 강력히 저항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스의 경우는 정부가 이제 국영 방송사를 폐쇄를 하고 노동자 2,600명을 이제 해고를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맞서서 그리스 민중들의 투쟁이 불붙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찰들도 한 3,500명 정도가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제 경찰들도 이제 긴축에 저항하면서 거리로 나오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이제 뭐 그리스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유럽 전역이 이제 긴축 반대 투쟁의 열기가 상당히 고조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EU에서조차 이제 회의감을 갖고 있는 이제 긴축 문제가 계속이 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이제 저항이 벌어지고 고통이 가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도대체 이 긴축을 왜 하는가? 이제 긴축 정책의 어떤 본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뭐 몇 가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스 민중들이 왜 이러한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원받은 구제금융 자금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하는 것 등에 대해서 의문을 좀 품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트로이카와 아까 말씀드렸던 IMF, EU, ECB로 구성되어 있는 트로이카와 국제금융자본, 그리스 정부와 그리스 은행, 그리고 그리스 서민들의 관계를 좀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2008년 경제위기가 터지기 전에 그리스 은행들은 국제금융자본으로부터 돈을 끌어다가 각종 금융상품에 투기를 해왔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몇 차례 이제 유럽연합에 대한, 유로존에 대한 근본적 한계를 이야기를 하면서 몇 차례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자국 통화를 쓰는 것보다 유로화를 쓰게 되면 돈을 빌려오기가 더 쉬워졌겠죠. 그래서 이제 많은 돈을 끌어다가 이제 투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런데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발생을 하자 손쉽게 돈을 끌어다 파생 금융상품 등에 투기했던 이 그리스 은행이 위기를 맞게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 정부가 은행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해서 국제금융자본에게 팔고 돈을 끌어다가 그리스 은행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 은행에 지원한 돈은 그런데 어디로 또 가게 되겠습니까? 그리스 은행들은 국제금융자본으로부터 돈을 끌어다 쓴 거죠. 그래서 그리스 은행에 지원한 돈은 정부가 그리스 은행에 지원한 돈은 다시 국제금융자본 수준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리스 금융자본들은 위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에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또한 이 국제금융자본들 역시 그리스 은행에 돈을 빌려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투자 대상을 잘못 잡은 것에 대한 책임을 당연히 이 국제금융자본들도 져야 하는데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국민들의 혈세로 그리스 금융자본과 국제금융자본의 배를 불려준 꼴이 되어 있는 거고요. 네. 결국 위기가 발생을 했는데도 이 금융자본이나 어떤 은행권의 문제로 위기가 발생을 했는데도 이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한 돈이 그리스 은행과 국제금융자본 손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군요. 그러니까 결국 그 고통은 다 국민들한테 전가되는 것이고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또 그 다음으로 아시다시피 이제 재정 위기가 터지지 않습니까? 국제금융자본들은 이제 현재 그리스 정부에 돈을 빌려주고 그리스 국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가 재정 위기가 발생했으니까 이 국제금융자본들이 손실을 볼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그리스 이제 헐값으로 떨어지는 그리스 국채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돈을 못 받을 수도 있고요. 한편 이제 그리스 정부는 재정 적자가 감당할 수 없게 되니까 트로이카에 구제금융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했듯이 트로이카는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강력한 긴축 내핍 정책과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강요하게 되는 거죠. 국가 재정을 다시 건실히 하고 빨리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하라 이런 이제 의도겠죠. 그에 따라서 그리스 서민들은 이제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이런 처지가 되는 것이고요.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제공받은 구제금융 자본이 경기 부양이나 공공부문 지원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빚을 지고 있는 국제금융 자본에게 빚 갚는 데 쓰인다는 겁니다. 그리스 국채를 매입을 하면서 그리스 정부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이 국제금융 자본은
이번에도 이제 투자 대상을 잘못 선택했던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트로이카의 구제금융이 그리스 정부를 거쳐서 국제금융자본에게 다시 흘러 들어가면서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구제금융 협상을 하면서 이제 국제금융자본이 보유한 그리스 국채에 대해서 한 50% 가량의 할인율을 적용을 하긴 했습니다. 이제 50% 가량은 손실을 분담해라 이렇게 했던 건데요. 이미 이제 채권은행들이 그리스 국채를 이제 감가상각해 왔었던 상황이 있었던 거고요. 기존 그리스 국채가 이제 금융시장에서는 80% 할인된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50%만 손실을 보게 한 거니까 국제금융자본에겐 큰 혜택을 여전히 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결국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 과연 누구를 위한 긴축이고 누구를 위한 구제금융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고요. 물론 이러한 이제 시스템은 그리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구제금융을 받아야 하는 국가들 모두에게 이제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협상 내용은 조금씩 다를 수 있더라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뭐 유럽 민중들이 긴축에 반대하며 저항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뭐 당연한 일로 봐집니다. 네, 결국 민중들에게 고통이 대부분 전가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제공받은 구제금융도 민중들을 위해 쓰이는 게 아니라 국제투기자본들 배불리는 데만 쓰이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네, 이런 긴축과 구제금융을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뭐 국제투기자본들 입장에서는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는 이제 당연히 필요한 조치가 될 건데요. 실제 이제 그리스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 정말 긴축이라고 하는 게 일반 이제 서민들이나 민중들에게는 전혀 필요가 없다는 것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6월 17일자로 이 금융거래가세연합이라고 하는 오스트리아 연구 그룹이 있는데요. 그리스 구제금융 사용 내역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한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가 현재까지 받은 2,070억 유로의 구제기금 중에서 약 1,600억 유로가 은행과 채권단에 이제 지급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제기금 중에 한 582억 유로는 은행 파산을 막는다는 이유로 그리스 금융기관 자본 확충에 쓰였고요. 구제금융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1,013억 유로는 그리스 국채를 산 채권자들이 받아갔습니다. 이 뭐 채권자들이라고 하면 뭐 국제금융자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외에 350억 유로는 2012년 이제 채무탕감에 참여한 국제은행, 보험사, 투자기금의 손실을 갚는 데 지급되었고요. 구제기금의 한 약 5분의 1만이 그리스 국가 예산으로 쓰였지만 이마저도 이제 이자 지급과 군 예산으로 이렇게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민중들이 고통을 감내한 대가로 은행과 채권자에게 이 돈들이 다 흘러 들어간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구제금융이라는 게 결국 뭐 그 나라의 뭐 어떤 지원이나 이런 그런 투자나 이런 데 사용되는 게 전혀 아니고 결국은 빚 갚는데 금융자본들에게 다 돌아간다. 뭐 이런 그 결과를 보여주는 아주 인상적인 수치들인데요. 유럽 위기가 이제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투기자본들의 긴축 요구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그거에 따른 민중들의 저항 역시 앞으로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럽은 뭐 당분간 계속 이런 혼란이 계속될 걸로 보이네요. 네, 뭐 소개드렸던 이제 그리스뿐만이 아니라 포르투갈 등도 이제 긴축을 지휘해왔던 재무장관이 민중들의 저항에 밀려서 사퇴하는 등 이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고요. 이탈리아 연정이 최근에 이제 부동산세 철회를 두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것도 결국 이제 재정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하고 세수 확보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문제가 맞물려 있어서 뭐 이런 이제 혼란들이 일어났던 것으로 봐집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럽 경기 현황과 긴축 정책에 대한 좀 그런 근본적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백남재 연구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2013 꼴통경제 20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